돈 아깝게 이런 걸 왜 차려? 쓸데없이 돈 쓰지 마라. 오늘 어머니 생신이셔서. 겉으로 보기엔 허름하게 살았지만 정자는 평생 악착같이 돈을 모아왔다. 어머니가 전한테 주신 건 돈이 아니어서.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가족을 남기고 싶어 하셨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끝자락 재개발 이야기가 몇 년째 떠돌기만 하는 오래된 주택가 골목엔 늘 비슷한 냄새가 떠다녔다. 새벽마다 끓는 된장국 냄새, 젖은 연탄 냄새, 오래된 하수구 냄새, 그리고 시장 입구에서 풍겨오는 참기름 냄새까지. 그 골목 초입에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만큼 좁은 반찬 가게가 있었다. 간판엔 색이 바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정잔의 반찬. 새벽 5시가 조금 넘으면 늘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집이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신문을 들고 지나가던 동네 노인이 혀를 찼다. 가게 안에선 이미 도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박정자, 올해 72. 작은 체구의 굽은 어깨, 짧게 자른 파마머리, 늘 회색 점퍼 차림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얼마나 독한지 몰라. 며느리 잡기로 동네에서 유명하잖아. 정자는 그런 말들을 들었지만 단 한 번도 대꾸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늘 무표정한 얼굴로 김치를 썰고 멸치를 볶고 콩자반을 담았다. 허름한 점퍼 주머니 안엔 언제나 낡은 통장이 들어 있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통장을 펼쳐 숫자를 확인하는 버릇이 있었다. 아줌마, 콩나물 무침 좀 더 안 줘요? 단골 손님이 웃으며 말하자 정자는 재빨리 뚜껑을 덮었다. 더 주긴 뭘 더 줘. 다 남는 거 없이 파는 건데. 에이, 맨날 그러신다. 손님은 웃었지만 정자는 웃지 않았다. 가게 앞을 지나던 사람들은 늘 비슷한 표정으로 혀를 찼다. 인정 없고 매정한 노인. 그게 박정자를 설명하는 가장 쉬운 말이었다. 오전 9시쯤 가게 문이 살짝 열리며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긴 머리를 질끈 묶고 편한 맨투맨 차림을 한 여자였다. 박수진, 정자의 며느리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자는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물을 썰었다. 왔으면 저 뒤에 박스나 정리해. 네. 수지는 익숙하다는 듯 조용히 박스를 옮기기 시작했다. 박스 안엔 새벽 시장서 떼온 채소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녀는 상한 깻잎을 골라내고 시든 대파를 정리했다. 잠시 뒤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오늘은 잡채 좀 해볼까요? 지난번에 손님들이 맛있다고. 됐어. 칼질 소리가 더 거칠어졌다. 괜히 손대서 버리게 만들지 말고. 수진 입술이 잠깐 굳었다. 네. 그리고 당근 너무 얇게 썰지 마. 보기엔 좋아도 양적어 보인다. 알겠어요.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다. 짧고 차갑고 숨막혔다.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수지는 노력하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친정 엄마처럼 살갑진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가족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명절에도 정자는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다. 전 좀 드세요, 어머니. 난 됐어. 어머니, 이 옷 예쁘셔서 샀는데. 쓸데없이 돈 쓰지 마. 처음엔 웃으며 넘기던 수진도 어느 순간부터는 말수가 줄었다. 그래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했다. 남편 영식 때문이었다. 김영식은 서울의 작은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었다. 아침 일찍 나갔다 밤늦게 돌아오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성실했고 가족 사이에서 늘 중간 역할을 하려 애썼다.
그날도 영식은 점심시간 짬을 내 가게로 들렀다. 엄마 밥 먹었어? 안 굶어 죽으니까 걱정 말고 회사나 신경 써. 영식은 멋쩍게 웃었다. 수진아, 너도 밥 먹었어? 응. 방금 김밥 먹었어. 영식은 아내 얼굴을 슬쩍 살폈다. 애써 웃고 있었지만 눈 밑엔 피곤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오늘 일 많았어? 아니야. 그 순간 정자가 툭 말을 던졌다. 잡담할 시간 있으면 저 배추나 나르지. 아, 네 엄마. 영식은 얼른 밖으로 나갔다. 수지는 그런 남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늘 저랬다. 남편은 어머니 앞에만 서면 작아졌다. 잠시 후 가게 앞 평상에 앉아있던 동네 아주머니 둘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참 착하긴 한데. 그러게. 저 집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버티나 몰라. 난 하루도 못 살아. 그 말들이 들리지 않을 리 없었다. 하지만 수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추장을 통에 담았다. 정자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낡은 천막 위로 빗소리가 툭툭 떨어졌다. 손님이 뜸해진 틈을 타 수지는 몰래 보온병 하나를 꺼냈다. 어머니, 커피 타왔어요. 정자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내가 그런 거 마시는 사람 같냐? 새벽부터 일하셨잖아요. 돈 주고 산 거면 내가 마셔. 수지는 잠시 멈춰 서 있었다. 하지만 이내 조용히 컵을 계산대 옆에 놓았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였다. 손님이 없는 틈에 정자는 무심한 얼굴로 컵을 들었다. 이미 미지근하게 식은 커피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다시 물을 썰었다. 그 모습을 본 단골 할머니가 피식 웃었다. 박 사장, 며느리가 잘하네. 정자의 손끝이 아주 잠깐 멈췄다. 요즘 세상에 저런 애 드물어. 정자는 대답 대신 칼을 내려쳤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 시선은 잠깐 며느리에게 머물렀다. 수지는 비 맞은 박스를 안으로 옮기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아무 말 없이 움직였다. 정자는 괜히 얼굴을 돌렸다. 해가 저물 무렵 가게 셔터를 내릴 시간이 됐다. 수지는 바닥을 닦고 남은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었다. 어머니, 내일은 제가 좀 더 일찍 올게요. 됐다. 애나 챙겨. 그래도 혼자 힘드시잖아요. 내 팔 안 부러졌다. 수지는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게 불이 하나둘 꺼졌다. 골목엔 빗물이 천천히 고이고 있었다. 영식이 우산을 들고 가게 앞으로 왔다. 수진아, 가자. 응. 수지는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돌아봤다. 좁고 오래되고 늘 반찬 냄새가 배어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혼자 등을 굽히고 서 있는 시어머니의 뒷모습. 왜 저 사람은 한 번도 웃지 않을까? 왜 나는 아직도 저 사람이 가족 같고 싶을까? 수지는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다. 정자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내일 늦지 마라. 짧고 무뚝뚝한 말.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지는 그 한마디를 들으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비냄새 가득한 골목 위로 낡은 반찬 가게 간판이 흔들리고 있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 오래된 빌라촌엔 아직 해도 뜨지 않았지만 박수진은 이미 부엌불을 켜고 있었다. 좁은 싱크대 위엔 미역이 담긴 스테인리스 볼과 갓 씻은 나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낡은 환풍기 소리가 윙윙 울리는 가운데 냄비 안에선 미역국이 조용히 끓고 있었다. 수지는 가스불을 약하게 줄이며 벽시계를 바라봤다. 오전 5시 17분. 평소보다 1시간은 더 일찍 일어난 날이었다. 오늘은 시어머니 박정자의 생일이었다.
하지만 정자는 늘 자기 생일을 숨기듯 지나갔다. 미역국조차 끓이지 않았고 동네 사람 누가 생신 축하드려요 한마디라도 하면 오히려 얼굴을 굳혔다. 나이 먹는 게 뭐가 축하라고. 그 말이 정자의 입버릇이었다. 그래도 수지는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일 때는 작은 케이크도 샀었다. 하지만 정자는 케이크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냉장고에 밀어 넣었다. 이런 거 비싸기만 하지 먹지도 못한다. 그날 밤 수지는 몰래 베란다에서 울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진 않았다. 어쩌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는지도 몰랐다. 친정엄마처럼 따뜻하게 웃어주는 시어머니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수고했다. 한마디쯤 들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다. 수지는 미역국 간을 다시 봤다. 조금 싱거운가.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천천히 국자를 저었다.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 때문에 눈가가 뜨끈해졌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김영식이 비몽사몽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뭐야, 벌써 일어났어? 수지는 놀라 뒤돌아봤다. 깨웠어? 영식은 머리를 극적이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오늘 쉬는 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찍? 그러다 식탁 위 반찬들을 보고 멈칫했다. 잡채, 불고기, 도라지 무침, 조기구이까지. 작은 상 위에 생일상이 차려지고 있었다. 영식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또 엄마 생일 챙기려고? 수지는 괜히 웃어 보였다. 그냥 미역국이라도 드셔야 하잖아. 영식 표정엔 미안함이 스쳤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무뚝뚝한 사람인지, 그리고 아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도. 수진아, 응? 너 너무 상처받지 마. 수지는 잠시 손을 멈췄다. 영식은 괜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으며 말을 이었다. 엄마 원래 저래. 사람한테 살갑게 못해. 알아. 근데 또 속은 안 그래. 수지는 작게 웃었다. 당신은 맨날 그렇게 말해. 영식은 대답 대신 냉수를 한 컵 마셨다. 사실 그도 자신이 없었다. 어머니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들인 자신도 잘 몰랐다. 아침 8시쯤 두 사람은 반찬 가게로 향했다. 골목엔 이미 시장 트럭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비탈길 오래된 주택벽엔 습기가 가득했고 여기저기 붙은 전단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반찬 가게 셔터는 이미 반쯤 올라가 있었다. 박정자는 새벽 시장부터 다녀온 듯 검은 비닐봉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엄마. 영식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정자는 힐끗 쳐다봤다. 왔냐? 수지는 들고 온 보온통과 반찬통을 식탁 위에 내려놨다. 어머니 오늘 생신이셔서. 순간 정자의 시선이 식탁 위로 향했다. 미역국 냄새가 좁은 가게 안에 퍼졌다. 하지만 정자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돈 아깝게 이런 걸 왜 차려? 짧고 딱딱한 말. 수진 손끝이 아주 잠깐 굳었다. 그냥 같이 드시려고. 고깃값 비싼데 이런데 돈 쓰지 마. 영식이 재빨리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엄마, 그래도 수진이가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됐고 저 뒤에 문화 내려놔. 영식은 입을 다물었다. 가게 안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국 식기 전에 드세요.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하루 종일 수지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다. 손님이 와도 웃는 얼굴로 응대했지만 눈빛엔 기운이 빠져 있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또 속삭였다. 저 며느리 참 답답하다. 나라면 진작 포기했어. 수진도 들었다. 하지만 모르는 척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졌을 무렵이었다. 영식이 편의점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김밥 사왔어.
정자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돈 쓸 데가 그렇게 없냐? 엄마도 좀 드셔. 난 됐다. 영식은 애매하게 웃으며 수진 눈치를 봤다. 수진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영식은 알았다. 수진이 속상할 때마다 더 조용해진다는 걸. 저녁 무렵 영식은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했다. 야근 때문이었다. 중소기업 대리 월급으로 서울에서 산다는 건 버티는 일에 가까웠다. 월세, 대출이자, 생활비, 보험료. 통장에 돈이 스쳐 지나가기만 했다. 퇴근길 영식 얼굴엔 늘 피곤이 묻어 있었다. 지하철에 치이고 상사 눈치 보며 하루를 버티고 돌아오면 집엔 또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영식은 집에 들어왔다. 양말도 벗지 못한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수지는 말없이 물 한 컵을 건넸다. 고생했어. 영식은 물을 마시며 힘없이 웃었다. 엄마 화났어? 원래 똑같잖아. 수지는 일부러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영식은 그녀 목소리 속 힘 빠진 기색을 들을 수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작은 집 냉장고 소리만 웅웅 울렸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영식아. 응? 나는 있잖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냥 한 번쯤은 어머니가 웃으면서 밥 먹자고 해주는 상상했어. 영식은 아무 말도 못했다. 수지는 괜히 웃었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며느리랑 시장도 가고 그러잖아. 그 웃음 끝이 조금 떨렸다. 영식은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다. 미안해. 왜 내가 미안해. 수지는 얼른 고개를 저었다. 당신 힘든데 내가 괜히. 그날 밤 반찬 가게 불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켜져 있었다. 정자는 혼자 작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낡은 선풍기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 앞엔 아침에 수진이 끓여온 미역국이 놓여 있었다. 이미 몇 번이나 데워 김이 거의 사라진 국이었다. 정자는 한참 동안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무표정한 얼굴로 국만 바라봤다. 그러다 천천히 한 숟갈 떠먹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익숙한 참기름 향. 정자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싱겁긴. 툭 내뱉은 말과 달리 그녀는 끝까지 국그릇을 비웠다. 불고기도 남기지 않았다. 빈 그릇들을 한참 바라보던 정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가게 안에서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쓸데없이 잘해. 그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외로웠다. 3월의 끝자락이었다. 겨울은 분명 지나갔는데도 서울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출근길 사람들 얼굴엔 봄 기운 대신 피곤이 먼저 내려앉아 있었다. 김영식도 마찬가지였다. 구겨진 셔츠 위에 낡은 코트를 걸친 채 지하철 손잡이를 붙들고 서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흔들리면서도 그의 시선은 멍하니 바닥만 향해 있었다. 전날 밤 회사 단체 메신저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다. 오전 10시 전 직원 회의. 짧은 문장이었지만 영식은 직감했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요즘 회사 분위기는 몇 달째 이상했다. 거래처는 줄고 임원들은 회의만 하면 얼굴이 굳어 있었다. 복도 흡연실에선 늘 구조조정 이야기가 떠돌았다. 이번엔 진짜 위험하대. 대리금 많이 정리한다더라. 영식은 애써 못 들은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다. 회사 건물에 도착했을 땐 이미 회의실 앞이 술렁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담배를 연달아 피웠고 누군가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오전 10시 팀장이 무거운 얼굴로 입을 열었다. 다들 예상은 했겠지만 회사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영식 손끝이 천천히 굳었다.
본사 결정으로 인원 감축이 진행됩니다. 그 말 이후론 아무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누가 한숨 쉬는 소리, 누가 욕을 삼키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잠시 후 인사팀 직원이 봉투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영식 이름이 적힌 흰 봉투가 눈앞에 놓였다. 그는 한동안 그걸 열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김영식 대리. 그리고 그 아래 적혀 있는 문장. 권고사직 대상자. 눈앞이 잠시 흐려졌다.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니었다. 야근도 누구보다 많이 했고 주말에도 불려나갔다. 거래처 갑질도 버텼고 상사 눈치도 견뎠다. 그런데 회사는 너무 쉽게 사람을 잘라냈다. 마치 오래된 부품 갈아 끼우듯. 퇴근 시간이 되기도 전에 몇몇 직원들은 짐을 싸고 있었다. 누군가는 화를 냈고 누군가는 울었다. 영식은 끝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다. 그 안엔 몇 년째 쓰던 업무 폴더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어머니도 자기 자신도 아니었다. 수진 얼굴이었다. 수진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가슴이 턱 막혀왔다. 그날 밤 영식은 집으로 바로 가지 못했다. 동네 허름한 포장마차에 혼자 앉아 소주잔을 비우고 또 비웠다. 한 병 더요. 목소리가 이미 잠겨 있었다. 포장마차 TV에선 시끄러운 예능이 흘러나왔지만 영식 귀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주머니 속엔 회사에서 받은 봉투가 구겨진 채 들어있었다. 50도 아니고 40 중반. 애 키우고 대출 갚아야 할 나이의 실직. 그 단어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영식은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다. 수지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왜 이렇게 늦었어? 영식은 대답 대신 신발도 못 벗고 주저앉았다. 술 냄새가 훅 올라왔다. 수진 얼굴이 굳었다. 영식아. 한참 침묵하던 영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잘렸어. 짧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말 하나에 집안 공기가 무너져 내렸다. 수진 눈이 천천히 커졌다. 뭐? 회사. 영식은 끝내 고개를 숙였다. 나 잘렸다고.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실감이 따라오지 않았다. 몇 초 뒤 그녀는 애써 웃으려 했다. 괜찮아. 요즘 다 어렵잖아. 다시 구하면 돼. 하지만 영식은 웃지 못했다. 내 나이에 누가 써. 그날 이후 영식은 달라졌다. 아침에 면접 보러 나간다고 나가도 저녁이면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다. 식탁 위엔 불합격 문자만 하나둘 쌓였다. 경력은 좋으시지만 이번 채용과 방향이 맞지 않아. 영식은 점점 말이 없어졌다. 밥 먹을 때도 휴대폰만 멍하니 봤다. 그러다 어느 날은 갑자기 짜증을 냈다. 시끄럽게 TV 좀 꺼. 수지는 놀라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영식도 곧바로 후회한 얼굴이 됐다. 미안. 하지만 이미 집안 분위기는 무거워져 있었다. 카드값은 밀리기 시작했고 월세 날짜도 다가왔다. 수지는 밤마다 몰래 가계부를 들여다봤다. 남은 잔고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영식이 더 무너질까봐. 며칠 뒤 늦은 밤이었다. 영식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수지는 작은 식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화면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떠 있었다. 오후 10시 오전 6시. 수지는 한참 망설이다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름, 나이, 경력. 손끝이 자꾸 멈췄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며 경력은 끊긴 지 오래였다. 그때였다. 철컥.
방문 열리는 소리에 수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박정자가 물컵을 들고 서 있었다. 정자의 시선이 노트북 화면으로 향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가 떨어졌다. 애 엄마가 밤에 돌아다니면 보기 좋냐? 수진 얼굴이 굳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요. 남자가 벌어와야지.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정자는 냉정한 얼굴 그대로였다. 그래서 동네 창피하게 편의점 알바라도 하겠다고? 그 순간 수진 안에서 뭔가 툭 끊어졌다. 참고 또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창피요? 목소리가 떨렸다. 정자는 말없이 서 있었다. 수진 눈가가 금세 붉어졌다. 어머니는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세요? 처음으로 터진 감정이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은 울음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저 진짜 노력했어요. 어머니 좋아해 보려고, 가족 되고 싶어서. 목이 메어 마지막 말이 잘 이어지지 않았다. 근데 어머니는 한 번도 절 가족처럼 본 적 없잖아요. 거실 공기가 숨막히게 조용해졌다. 멀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정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표정도 읽히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돌아섰다. 철컥. 방문이 닫혔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수지는 결국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다.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방 안에선 술 취한 영식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아무도 수진을 안아주지 않았다. 그날 밤 오래된 빌라 창밖으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비가 내린 뒤라 그런지 골목 공기가 축축했다. 며칠째 집안 분위기는 바닥까지 가라앉아 있었다. 영식은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수진 역시 더 말이 없어졌다. 밤마다 노트북을 켰다가 끄는 소리만 조용히 반복됐다. 그날 아침도 별다를 것 없었다. 수진은 일찍 반찬 가게로 나갔고 영식은 늦은 오전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떴다. 거실엔 술 냄새와 해장국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예전엔 출근 시간에 맞춰 허둥지둥 넥타이를 메고 뛰쳐나가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급하게 갈 곳도 기다리는 자리도 없었다. 휴대폰엔 카드사 문자만 쌓여 있었다. 결제 예정 금액 안내, 대금 연체 예정 안내. 영식은 짜증스럽게 휴대폰을 뒤집었다. 그때였다. 반찬 가게 쪽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진이었다. 영식아, 미안한데 어머니 방 서랍에 거래처 장부 좀 있대. 내가 손님 받아야 해서 못 올라가. 알았어. 영식은 대충 대답하고 일어났다. 박정자의 집은 반찬 가게 바로 뒤 오래된 단층 주택이었다. 벽엔 금간 자국이 있었고 마당엔 오래된 장독대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영식은 익숙한 걸음으로 안방에 들어갔다. 방 안엔 늘 그렇듯 한약 냄새와 파스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오래된 자개장 위엔 먼지 쌓인 가족 사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자기 모습. 영식은 괜히 시선을 피했다. 그는 서랍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장부 영수증, 통장들. 정자는 뭐든 오래 보관하는 사람이었다. 고무줄로 묶인 봉투 사이를 뒤적이던 영식 손끝이 문득 하얀 서류 봉투 하나에 멈췄다. 봉투 겉면엔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울중앙암센터. 영식은 별 생각 없이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움직임이 멈췄다. 진단명 췌장암 사기. 순간 눈앞 글자가 흐릿해졌다. 영식은 한참 동안 숨도 쉬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다. 서류를 넘길수록
의학용어와 검사 수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전이 가능성 높음, 항암 치료 권고, 예후 불량. 머릿속이 멍해졌다. 뭐야? 입술 사이로 겨우 소리가 새어나왔다. 영식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낡은 장판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동안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자꾸 체하는 모습, 새벽마다 혼자 약 먹던 모습, 가끔 벽 짚고 일어나던 순간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나이 들어 그런 줄 알았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박정자가 장바구니를 든 채 들어왔다. 영식은 충격에 굳은 얼굴로 서리를 들었다. 엄마. 정자의 시선이 서리로 향했다. 잠깐의 정적. 하지만 그녀는 놀라지도 않았다. 그저 천천히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다. 봤냐? 덤덤한 목소리였다. 영식 눈이 흔들렸다. 이게 뭐야? 정자는 아무렇지 않게 겉옷을 벗었다. 병원에서 그렇다더라. 췌장암 말기라고. 영식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걸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했어? 순간 방안 공기가 거칠게 흔들렸다. 하지만 정자는 끝까지 차분했다. 말하면 달라지는 거 있냐? 엄마. 영식은 결국 목소리를 높였다. 언제부터였어? 몇 달 됐다. 몇 달이나 됐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정자는 한숨처럼 짧게 웃었다. 사람은 다 때 되면 가는 거다. 너무 담담한 말이었다. 마치 남 이야기하듯 무심했다. 영식은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다. 어머니가 정말 늙었다는 걸. 평생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어느새 병원 서류 몇 장에 생명을 기대야 하는 나이가 됐다는 걸. 갑자기 어머니 손등이 눈에 들어왔다. 핏줄이 도드라지고 피부는 종이처럼 얇아져 있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지? 영식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다. 치료받으면 되잖아. 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돈만 깨진다. 돈이 문제야 지금? 그럼 뭐가 문제냐? 영식은 말문이 막혔다. 정자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아파도 참았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다. 돈 아끼는 게 습관처럼 몸에 밴 사람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 골목에서 리어카 끄는 소리가 지나갔다. 정자는 천천히 자개장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낡은 통장 하나와 작은 도장 케이스를 꺼냈다. 나 죽으면 이거 정리해야지. 영식은 멍하니 바라봤다. 엄마. 정자는 무심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반찬 가게랑 건물. 적금까지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수진이한테 줄 거다. 순간 영식 얼굴이 굳었다. 뭐? 내 재산 전부. 영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자는 대답 대신 통장을 정리했다. 영식은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 엄마가 수진이 싫어했잖아. 처음으로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평생 차갑게 굴고 뭐 하나 잘한 적 없잖아. 정자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영식은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다.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 그는 벌떡 일어났다. 엄마는 맨날 수진이 무시했어. 반찬 하나 도와줘도 뭐라 하고 생일상 차려도 타박하고. 정자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금세 사라졌다. 영식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근데 왜 갑자기 전 재산을 준다는 건데? 방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오래된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 끝 빨랫줄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영식은 그런 어머니 모습이 낯설었다. 항상 독하고 단단하기만 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아주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정자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은 죽기 전에 갚아야 되는 게 있다. 영식은 눈을 찌푸렸다. 뭐? 하지만 정자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먼 곳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엔 처음 보는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영식은 알지 못했다. 어머니 마음속에 수십 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이 이제 막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걸.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골목은 이미 조용했다. 낮 동안 사람들 소리로 북적이던 시장도 셔터를 내렸고 오래된 주택가 담벼락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걸려 있었다. 수지는 설거지를 끝내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다. 거실에선 영식이 소파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며칠째 이어진 구직 실패와 술 때문인지 얼굴이 퀭했다. 수지는 한숨처럼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잠깐 내려와라. 보낸 사람은 박정자였다. 수지는 잠시 화면만 바라봤다.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더군다나 밤늦게 부르는 건 처음이었다. 수지는 조용히 겉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반찬 가게 뒤 오래된 단층집 창문엔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방 안엔 희미한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다. 정자는 평소처럼 이부자리 위에 반듯하게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어딘가 달라 보였다. 늘 꼿꼿하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방 한쪽에 앉았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정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옆에 놓인 낡은 상자를 천천히 끌어왔다. 오래된 나무 냄새가 배어있는 상자였다. 정자는 한참 망설이듯 뚜껑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오래된 편지, 누렇게 바랜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정자는 그중 사진 한 장을 꺼내 수진 앞에 내밀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냐? 수진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정자가 있었다. 지금보다 훨씬 마른 얼굴에 짧은 파마머리. 그리고 그녀 옆엔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수수한 원피스 차림의 여자였다. 눈웃음이 참 따뜻해 보였다. 모르겠어요. 정자는 한동안 사진을 바라봤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내 며느리였다. 수진 눈이 커졌다. 네. 정자는 시선을 내리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영식이 아버지 만나기 전 이야기다. 방 안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았다. 수지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다. 정자는 마른 손으로 사진 끝을 쓸었다. 나도 원래는 아들이 둘이었다. 그 말에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의 그녀는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다고 했다. 남편은 일찍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정자는 어린 아들을 둘 키우며 시장 바닥을 전전했다. 새벽엔 식당 설거지를 하고 낮엔 채소 장사를 했다. 죽지 못해서 살았지. 정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오래된 피로가 배어 있었다. 첫째 아들은 유독 속이 깊은 아이였다고 했다. 동생 먹일 반찬이 없으면 자기가 굶었고 학교 끝나면 시장에 나와 짐을 날랐다. 걔 이름이 준석이었다. 정자는 아주 오랜만에 이름을 불렀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착한 놈이었어. 준석은 20살이 조금 넘어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났다. 사진 속 여자였다. 애 이름은 미영이. 정자는 멍하니 사진을 바라봤다.
가난한 집 딸이었는데도 참 싹싹했어. 하지만 가난은 사람을 자꾸 무너뜨렸다. 준석은 밤낮 없이 일했고 작은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돈을 벌었다. 결혼 후에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비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는 반지하 방. 겨울이면 보일러를 아끼려고 패딩 입고 자야 했던 시간들.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다. 준석이 야간 작업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했다. 정자는 그날 이야기를 한동안 하지 못했다. 숨소리만 작게 흔들렸다. 수지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정자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병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다더라. 방안 공기가 먹먹하게 가라앉았다. 창밖 어디선가 바람소리가 스쳤다. 그 뒤가 더 지옥이었어.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남겨진 건 어린 손녀와 20몇 살 며느리뿐이었다. 하지만 당시 정자는 살아남기 바빴다. 먹고 사는 게 전쟁 같던 시절. 그녀는 슬퍼할 틈조차 없이 악착같이 돈만 붙들고 살았다. 난 미영이가 우는 것도 보기 싫었어. 정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다. 맨날 방에서 훌쩍거리는데 그게 왜 그렇게 짜증났는지 몰라. 수진 가슴이 천천히 조여왔다. 정자는 말을 멈추지 못했다. 애 데리고 친정 가고 싶다는데도 내가 붙잡았어. 애는 우리 집 핏줄인데 어딜 데려가냐고. 그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는 정자 얼굴엔 짙은 후회가 어려 있었다. 근데 나는 그의 편을 한 번도 안 들어줬다. 며느리는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도 시댁 눈치 속에 버텨야 했다. 생활비 아낀다고 눈치 줬고 애 온다고 짜증냈고 늦게 들어오면 의심했다. 정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살기 힘드니까, 버텨야 하니까, 그렇게라도 살아야 하는 줄 알았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애가 사라졌어. 수진 숨이 멎듯 멈췄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꽉 쥐었다. 애만 남겨놓고 방 안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다.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았다. 연락도 끊기고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정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뒤로 평생 꿈에 나온다.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다. 수지는 그런 시어머니 모습을 처음 봤다. 항상 단단하고 차갑기만 했던 사람이 무너져 있었다.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 애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어. 수진 눈가도 뜨거워졌다. 정자는 한참 후 힘없이 웃었다. 그래서 다짐했다. 그녀는 천천히 수진을 바라봤다. 다시는 며느리한테 정주지 말자고. 수진 숨이 멈춘 듯 굳었다. 정주면 또 잃을까봐. 그 한마디가 방 안에 오래 남았다. 정자는 평생 후회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였다. 미워해서 차갑게 군 게 아니었다. 잃는 게 두려워서, 가까워지는 게 무서워서 스스로 벽을 만든 사람이었다. 수지는 그제야 깨달았다. 왜 시어머니가 늘 혼자 밥 먹고, 혼자 아프고, 혼자 잠들었는지, 왜 사람 마음을 밀어내면서 살았는지, 그 외로움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수진 눈에서 결국 눈물이 떨어졌다. 어머니. 정자는 얼른 얼굴을 돌렸다. 마치 약한 모습을 들킨 사람이 숨으려는 것처럼. 방 안 스탠드 불빛 아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정자의 집 창밖으로는 늦은 봄비가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오래된 양은 대야를 툭툭 건드렸다. 수지는 아직도 방을 나가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방 안엔 오래된 스탠드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빛바랜 벽지와 낡은 장롱, 반쯤 열린 서랍 안에 오래된 약봉지들까지 모든 것이 이상하리만큼 쓸쓸해 보였다.
박정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과거를 꺼내놓던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가 있었다. 하지만 수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그 무표정이 얼마나 오래된 외로움인지, 얼마나 깊은 후회 위에 만들어진 얼굴인지. 수지는 천천히 눈가를 훔쳤다. 어머니. 정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내가 이런 얘긴 왜 했는지 모르겠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다 지나간 일인데. 수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혼자 많이 힘드셨겠어요. 순간 정자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아무렇지 않은 척 손등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힘든 건 다 똑같이 사는 거지. 그 말은 늘 정자의 입버릇 같았다. 아파도 참는 사람, 외로워도 말하지 않는 사람, 미안해도 끝내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박정자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 조용히 방 안을 메웠다. 정자는 문득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너 참 이상한 애더라. 수지는 눈을 깜빡였다. 정자는 여전히 수진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내가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데도. 그녀 시선이 천천히 보온병 하나로 향했다. 방 한쪽 작은 탁자 위엔 낡은 보온병이 놓여 있었다. 저거 내가 놓고 간 거다. 수지는 그제야 기억났다. 며칠 전이었다. 정자가 몸살 기운으로 하루 종일 기침하던 날,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생강차를 끓여 보온병에 담아두고 갔었다. 정자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랬는데.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수지는 작게 웃었다. 그래도 어머니 감기 심해 보이셔서. 정자는 한참 보온병만 바라봤다. 죽도. 수진 눈이 천천히 커졌다. 네. 지난 겨울에 내가 장염 걸렸을 때. 정자는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말했다. 새벽에 죽 끓여놓고 갔더라. 수지는 놀란 얼굴이 됐다. 그때 정자는 아무 말 없이 죽만 먹고 치웠었다. 당연히 기억도 안 할 줄 알았다. 하지만 정자는 다 알고 있었다. 비 오는 날 빨래 걷어온 것도. 정자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내가 시장 갔다 늦었을 때 너 혼자 와서 걷어갔잖아. 수진 입술이 떨렸다. 사실 별거 아니었다. 비 오는데 빨래 젖을까봐 그냥 들어다 놓은 것뿐이었다. 정자는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생일상도. 그 순간 수진 코끝이 시큰해졌다. 정자는 여전히 무심한 얼굴이었지만 목소리는 자꾸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누가 내 생일 챙기는 거 싫었다. 알아요. 기대하게 되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아프게 들렸다. 정자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법을 오래전에 포기한 사람이었다. 기대하면 실망했고 정을 주면 잃어버렸다. 그래서 혼자 버티는 쪽을 택한 사람이었다. 정자는 갑자기 허탈한 듯 웃었다. 근데 너는 자꾸 사람 마음을 건드리더라. 수지는 결국 눈물이 차올랐다. 어머니.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수진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늘 날카롭던 눈빛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참고 살아온 사람의 지친 눈이었다. 정자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수지는 숨조차 멈춘 채 바라봤다. 거칠고 마른 손이 조심스럽게 수진 손등 위에 올라왔다. 그 순간 수진 어깨가 크게 떨렸다. 정자가 먼저 손을 잡은 건 처음이었다. 정자는 한참 말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몇 번이나 떨렸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말했다. 고맙다. 짧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수지는 그 말 하나를 듣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왔다. 정자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혀 있었다. 그리고 미안하다.
순간 수진 안에서 참아왔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결국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서러운 울음이었다. 저 진짜 많이 서운했어요. 정자는 아무 말 없이 손만 꼭 잡고 있었다. 수지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말을 이어갔다. 저도 엄마라고 불러보고 싶었어요. 진짜 가족처럼. 정자의 눈에서도 결국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평생 강한 척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던 영식이었다.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걸음을 멈춘 것이다. 영식은 열린 문틈 사이로 두 사람 모습을 보게 됐다. 어머니가 수진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수진은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영식 눈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는 그 장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평생 차갑기만 했던 어머니였다. 칭찬 한마디 없던 사람.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던 사람. 그런 어머니가 지금 울고 있었다. 영식은 급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이미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그는 소리나지 않게 한숨을 삼켰다. 그리고 조용히 문 앞에 기대섰다. 방 안에선 여전히 수진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 손등을 계속 쓸어내렸다. 마치 너무 늦게 도착한 사과를 전하듯 너무 늦게 건네는 가족의 온기처럼. 그날 밤 오래된 단층 집 안에서 처음으로 세 사람 사이의 얼음이 아주 천천히 녹기 시작하고 있었다. 초여름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정잔의 반찬가게 안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수진이 가게 안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는 점이었다. 정자는 여전히 무뚝뚝했고 잔소리도 했다. 하지만 그 말투 안엔 예전 같은 날카로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멸치 너무 오래 볶지 마. 딱딱해진다. 네, 어머니. 간장은 마지막에 넣고. 알겠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수지는 알 수 있었다. 이제 시어머니가 자신을 밀어내지만은 않는다는 걸. 반찬가게 단골들도 조금씩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박 사장, 며느리 많이 믿는가 보네. 정자는 괜히 얼굴을 찌푸렸다. 사람 없어서 부려먹는 거지.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얼굴엔 예전 같은 냉기가 없었다. 그 무렵부터였다. 정자의 몸이 눈에 띄게 약해지기 시작한 건 아침마다 일어나 기침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무거운 반찬통을 들다 자꾸 허리를 짚었다. 예전엔 새벽 시장도 혼자 다녀왔지만 어느 날부턴 영식이 대신 따라가기 시작했다. 엄마, 그냥 좀 쉬어. 쉬면 누가 돈 버냐. 몸 이러다 더 망가져. 정자는 대답 대신 계산기만 두드렸다. 하지만 영식은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밤마다 몰래 진통제를 먹는다는 걸. 수진 역시 알고 있었다. 설거지하다 싱크대 앞에서 몰래 숨 고르는 모습을. 손님 없는 틈에 벽 짚고 눈 감고 있는 모습을. 그럴 때마다 수진 가슴은 자꾸 조여왔다. 어느 오후였다. 손님이 뜸한 시간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반찬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박정자님 되십니까? 수지는 순간 낯선 분위기에 손을 멈췄다. 정자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왔어요? 남자는 공손히 명함을 건넸다. 법무사였다. 수진 눈이 천천히 커졌다. 정자는 담담한 얼굴로 말했다. 수진아, 잠깐 문 좀 닫아라. 좁은 가게 안 공기가 조용히 긴장됐다. 영식도 뒤늦게 가게 안으로 들어오다 그 모습을 보게 됐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정자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앉아.
작은 테이블 위로 서류들이 펼쳐졌다.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상속 관련 서류들. 수지는 손끝이 서늘해졌다. 정자는 아주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내가 정리할 건 미리 해둬야 해서. 영식 표정이 굳었다. 엄마. 법무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현재 보유하신 상가 건물과 예금, 적금 관련해서 상속 지정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울 외곽시장 근처 작은 상가 건물 하나, 그리고 통장 여러 개. 겉으로 보기엔 허름하게 살았지만 정자는 평생 악착같이 돈을 모아왔다. 새벽마다 시장 나가고 손끝 아프도록 반찬 만들며 모은 돈이었다. 정자는 평생 자신에게는 단 한 푼도 아끼지 않았다. 옷도 늘 같은 점퍼, 신발도 다를 때까지 신었다. 그렇게 모은 돈이었다. 법무사가 물었다. 상속인을 최종 확인하시겠습니까? 정자는 망설이지 않았다. 박수진.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영식이 눈을 크게 떴다. 엄마. 수진도 당황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왜? 정자는 말을 끊듯 말했다. 그냥 그렇게 해. 영식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솔직히 아주 잠깐 서운했다. 아들이 자기인데, 평생 어머니 옆에서 산 것도 자기인데,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다. 왜 어머니가 그런 선택을 하는지. 며칠 전 밤 수진 손 붙잡고 울던 어머니 모습을 영식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정자는 평생 미안했던 거였다. 수진에게, 그리고 오래전 지켜주지 못했던 첫 번째 며느리에게. 영식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수진이한테 사과하고 싶었던 거네.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 같았다. 수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 이런 거 못 받아요. 정자는 단호했다. 받아. 어머니, 내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 말에 수진은 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 뒤 동네엔 금세 소문이 퍼졌다. 시장통이라는 곳이 원래 그랬다. 누가 병원 갔는지, 누가 싸웠는지, 누가 돈을 얼마 모았는지까지 금방 퍼졌다. 평상에 앉은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다. 결국 며느리가 돈 보고 버틴 거였네. 그 독한 박정자가 재산을 다 넘긴다잖아. 요즘 사람들 무섭다니까. 수진도 그 말을 들었다. 반찬통을 정리하던 손끝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속상해서 울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정자가 왜 그렇게 사람들 말에 무뎌졌는지. 세상은 원래 쉽게 오해하고 함부로 판단한다는 걸. 그날 저녁이었다. 가게 문을 닫은 뒤 수지는 혼자 남은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다. 정자는 의자에 앉아 숨을 천천히 고르고 있었다. 얼굴빛이 눈에 띄게 안 좋아져 있었다. 수진이 얼른 다가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하지만 말끝에 힘이 없었다. 정자는 갑자기 심한 기침을 했다. 작은 몸이 흔들릴 정도였다. 수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병원 가야 돼요. 됐다. 어머니. 정자는 한참 기침을 멈추지 못하다 겨우 숨을 골랐다. 그리고 힘없이 웃었다. 죽는 게 뭐 대수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젠가 정말 이 사람이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현실처럼 다가왔다. 수진은 애써 눈물을 삼켰다. 그날 이후 반찬가게 불은 점점 더 늦게 꺼졌다. 정자는 남은 시간을 붙들듯 가게를 지켰다. 손님 하나 더 받고 멸치 한 통 더 볶고 김치 한 폭이라도 더 담갔다. 마치 평생 살아온 시간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그리고 늦은 밤
골목 끝에서 바라본 정잔의 반찬 간판 불빛은 이상하리만큼 쓸쓸해 보였다.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서울 하늘은 며칠째 흐렸고 골목 담벼락엔 눅눅한 습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시장 사람들은 하나같이 더운 한숨을 쉬었고 정잔의 반찬 가게 셔터도 예전보다 늦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박정자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앉는 것조차 오래 걸렸다. 얼굴은 반쪽처럼 야위었고 손등 위 핏줄은 더 선명해졌다. 영식은 몇 번이고 병원 입원을 권했다. 엄마, 제발 병원 좀 가. 싫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정자는 창밖만 바라봤다. 병원 냄새 싫어. 그래도 치료라도 받아야. 됐다. 짧은 대답이었다. 그리고 한참 뒤 정자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집에서 있고 싶다. 그 말에 영식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정자는 병원 대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오래된 장판 냄새와 반찬 냄새가 배어있는 집. 평생을 버텨낸 공간. 수지는 거의 매일 그 집에 붙어 살다시피 했다. 새벽엔 죽을 끓였고 낮엔 가게를 보고 밤이면 정자 곁에 앉아 등을 쓸어들였다. 정자는 여전히 무뚝뚝했다. 죽은 왜 이렇게 많이 끓였어?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입맛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수진이 떠먹여주면 몇 숟갈은 꼭 먹었다. 어느 저녁이었다. 비가 오기 직전처럼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정자는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수진아, 내 어머니. 부엌 가자. 수진은 놀라 얼른 부축했다. 어머니, 누워 계셔야 돼요. 됐다. 아직 안 죽는다. 정자는 힘겹게 웃었다. 세 사람은 좁은 부엌으로 갔다. 낡은 형광등 아래 작은 식탁 하나. 오래된 냉장고 위엔 고무줄로 묶인 비닐봉지들이 올려져 있었다. 정자는 천천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멸치 어디 있더라? 수진이 얼른 꺼내왔다. 여기 있어요. 정자는 의자에 겨우 몸을 기대고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반찬 만드는 법을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했다. 멸치볶음은 너무 오래 볶지 마. 네. 불 끄고 마지막에 참기름 넣어야 냄새 안 날아간다. 수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콩자반은 하루 지나야 맛든다. 네, 어머니. 김치는 손으로 버무려야 해. 장갑 끼면 맛 안 들어. 정자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다. 시장 아주머니라면 누구나 아는 반찬 비법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평범한 말들이 자꾸 가슴을 무너뜨렸다. 정자는 평생 이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누군가 밥 먹이는 일, 새벽부터 장 보고 손 아프게 묻히고 볶고 끓이며 가족 먹여 살린 사람. 그게 그녀 인생이었다. 영식은 부엌 문 앞에 기대선 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목이 자꾸 메었다. 평생 처음 보는 장면이었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살갑게 이야기하는 모습, 반찬 레시피 하나하나 알려주는 모습, 그 평범한 장면이 왜 이렇게 슬픈지 몰랐다. 잠시 뒤, 수진이 멸치볶음을 작은 접시에 담아 식탁 위에 올렸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까지 놓였다. 아주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 앞에 앉았다. 빗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다. 정자는 멸치볶음을 한 젓가락 먹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 짜네. 수진이 울먹이며 웃었다. 어머니가 알려주셨잖아요. 영식도 따라 웃었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밥 먹는 소리만 들렸다. 수지는 자꾸 정자 밥그릇을 바라봤다.
한 숟갈이라도 더 드셨으면 좋겠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정자는 그런 며느리 시선을 알고 있다는 듯 말했다. 그만 봐라. 체한다. 수지는 결국 웃다가 눈물을 닦았다. 정자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오래 식탁 위를 바라봤다. 낡은 상 위에 놓인 반찬들, 아들 얼굴, 며느리 얼굴,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정자는 알고 있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수진 손등 위로 거칠고 마른 손이 올라왔다. 정자의 손은 차가웠다. 수진 눈물이 툭 떨어졌다. 정자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수진아. 네. 이제 너도. 숨이 조금 가빴다. 누군가 밥 먹여주는 사람이 되어라. 수진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삼켰다. 정자는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그게 사람 사는 거다.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남았다. 밤이 깊어갈 무렵이었다. 영식은 잠든 어머니 이불을 조심스럽게 덮어드렸다. 정자는 평소보다 편안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수지는 방 한쪽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다. 창밖에선 빗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졌다. 그리고 새벽녘. 아주 조용한 순간이었다. 정자의 숨소리가 점점 옅어졌다. 마치 긴 하루 끝에 잠드는 사람처럼. 수지는 이상한 느낌에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정자는 눈을 감고 있었다. 입가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수진 손끝이 떨렸다. 어머니. 영식도 급히 달려왔다. 하지만 정자는 이미 아주 조용히, 아주 편안하게 마지막 숨을 놓은 뒤였다. 방 안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빗소리만 창문을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오래된 집 안에는 평생 가족에게 밥을 해주며 살아온 한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장례식장은 오래된 병원 건물 지하에 있었다. 하얀 국화꽃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인 공간. 낮인데도 어둑한 조명 아래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박정자의 영정사진 속 얼굴은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워 보였다. 살아생전 좀처럼 웃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사진 속 정자는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수지는 그 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검은 상복 차림에 부은 눈. 며칠째 제대로 자지도 못한 얼굴이었다. 영식 역시 초췌했다. 조문객들은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했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 귀엔 제대로 들어오는 말이 없었다.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식적인 위로가 지나갈 때마다 수지는 고개만 숙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말들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다. 근데 반찬 가게랑 건물 다 며느리 앞으로 했다며? 박정자 씨가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대? 결국 며느리가 복은 있네. 작은 속삭임들이 향 냄새 사이를 떠다녔다. 시장 상인들 몇몇은 노골적으로 수진을 훑어봤다. 그래도 끝까지 옆지킨 거 보면 사람은 사람인가 봐. 아유, 요즘 세상에 재산 없이 누가 저렇게 해.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비웃듯 웃었다. 수지는 가만히 두 손만 움켜쥐었다. 상처받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번엔 억울하지도 않았다. 정자가 왜 평생 사람들 말에 대꾸하지 않았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다. 세상은 언제나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누군가의 외로움도, 후회도, 사랑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없는 걸로 여긴다. 빈소 한쪽에선 친척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고 있었다. 영식이는 뭐 받는 거 없대? 다 며느리 준다잖아. 아들이 있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영식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처음 서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잠깐 서운했던 마음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어머니가 무엇을 남기고 싶었는지. 돈이 아니라 미안함이었다는 걸. 장례 둘째 날 밤. 조문객이 잠시 뜸해진 시간이었다. 수지는 빈소 뒤편 작은 휴게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엔 정자가 남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반찬 가게, 상가 건물, 적금 통장,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수지는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떠오른 건 돈이 아니었다. 멸치볶음은 마지막에 참기름 넣어야 해. 거칠었던 손, 새벽마다 들리던 도마 소리, 무뚝뚝하게 건네던 말들, 그리고 마지막 밤, 누군가 밥 먹여주는 사람이 되어라. 수진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다.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상속 문제는 확실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친척 중 한 사람이었다. 아니, 박정자 씨가 왜 며느리한테 다 넘기냐고. 영식이도 있는데. 분위기가 조금씩 어수선해졌다. 시장 사람들까지 슬쩍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수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들고 빈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모였다. 영식이 놀란 얼굴로 일어섰다. 수진아.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영정사진 앞에 섰다. 그리고 봉투 안에서 상속 서류를 꺼냈다. 순간 장례식장 공기가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눈빛을 바꿨다. 드디어 본색 드러내나. 그런 표정들이 보였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목소리가 금세 메었다. 수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말했다. 평생 오해받으면서 사셨어요. 장례식장이 조용해졌다. 독하다, 인정 없다, 돈밖에 모른다. 수진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근데 아니었어요. 영식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 올렸다.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건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쓱 수지는 상속 서류를 천천히 찢기 시작했다. 장례식장 안에서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사람들 얼굴이 굳었다. 누군가는 놀라 입을 벌렸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수지는 끝까지 서류를 찢어 손안에 구겨쥐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가족을 남기고 싶어 하셨어요. 그녀 목소리가 떨렸다. 전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빈소 안이 숨막히게 조용해졌다. 영식은 결국 얼굴을 감싸쥐었다. 참고 있던 눈물이 끝내 떨어졌다. 그는 처음으로 알 것 같았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평생 악착같이 살았는지, 왜 끝까지 반찬 가게를 지켰는지, 왜 마지막 순간 며느리 손을 놓지 않았는지. 그건 사랑이었다. 표현할 줄 몰랐던 사람의 서툰 사랑. 한참 뒤 시장 상인 중 한 명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박 사장도 참.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다. 누군가는 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사람들은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다. 독한 노인이라 불렸던 박정자라는 사람이 사실은 누구보다 외롭고 누구보다 가족을 붙잡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는 걸. 영정사진 속 정자는 여전히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이제야 마음 놓인 사람처럼.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넘어가고 있었다. 박정자가 떠난 뒤 처음 맞는 가을이었다. 서울 외곽 오래된 골목은 여전히 비슷했다. 낡은 담벼락엔 금이 가 있었고 시장 입구 붕어빵 냄새는 오후만 되면 골목 안까지 퍼졌다. 달라진 게 있다면 단 하나. 정잔의 반찬 가게 셔터가
다시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올라간다는 것이었다. 새벽 5시. 아직 하늘이 푸르스름한 시간에 수지는 늘 가장 먼저 불을 켰다. 도마 위에 물을 올리고 멸치를 볶고 된장국을 끓였다. 처음엔 쉽지 않았다. 반찬간도 자꾸 흔들렸고 손님들 입맛 맞추는 일도 어려웠다. 무엇보다 가게 안에 혼자 서 있으면 자꾸 정자 생각이 났다. 멸치 너무 오래 볶지 마. 김치는 손으로 버무려야 맛든다.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 잔소리 하나하나가 그리웠다. 수지는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거 맞아요? 그러면 금방이라도 정자가 뒤에서 퉁명스럽게 대답할 것만 같았다. 그 정도면 됐다. 하지만 가게 안은 늘 조용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수지는 오래된 간판 아래 작은 나무 팻말 하나를 걸었다. 손글씨로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다. 오늘도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드립니다. 시장을 지나던 아주머니가 걸음을 멈췄다. 어머, 문구 좋네. 수지는 작게 웃었다. 어머니가 하시던 가게라서요.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혼자 사는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가게 앞에 머물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김치 조금 사가던 할머니 한 분이었다. 혼자 사니까 반찬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 반찬이 집밥 같아. 그 말을 들은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멸치볶음통 하나를 더 넣어드렸다. 이건 그냥 가져가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아유, 돈 더 내야지. 괜찮아요. 그날 이후였다. 수지는 매일 남는 반찬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다. 혼자 사는 노인들, 몸 불편한 할아버지, 시장 끝 허름한 고시원에서 사는 어르신들. 처음엔 다들 미안해했다. 이런 걸 그냥 받아도 되나? 수지는 늘 같은 말로 웃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밥 먹이는 게 사람 사는 거래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다. 점점 가게는 단순히 반찬만 파는 곳이 아니게 되어갔다. 아침이면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와서 국 한 숟갈 먹고 갔고, 점심이면 시장 상인들이 들러 커피 한 잔 마시며 쉬었다. 누군가는 반찬 사러 왔다가 한참 수다 떨고 갔고, 누군가는 외롭다고 괜히 의자에 앉아 있다 가기도 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곳을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다. 정자네 엄마 반찬집.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수지는 한참 동안 웃지 못했다.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서였다. 박정자는 평생 독한 노인으로만 불렸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녀 이름 앞에 엄마를 붙이고 있었다. 늦었지만 그래도 따뜻한 이름이었다. 영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몇 달 뒤 그는 작은 식자재 유통업체에 다시 취직했다. 월급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얼굴엔 다시 사람다운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퇴근 후면 늘 가게로 들렀다. 수진아, 배추 들어줄까? 아니야, 무거워. 내가 하지 뭐. 영식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손님들도 웃었다. 이젠 남편이 완전 직원이네. 영식은 멋쩍게 웃으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가끔은 정자처럼 툴툴거리기도 했다. 콩자반 너무 퍼졌다. 그러면 수진이 피식 웃었다. 어머니랑 말투 똑같아졌어. 그 말에 영식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다. 그러게. 시간은 그렇게 천천히 흘러갔다.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다. 시장은 일찍 문을 닫았고 골목엔 빗물이 잔잔하게 고이고 있었다. 수지는 혼자 가게 바닥을 닦고 셔터를 내릴 준비를 했다. 가게 안엔 늘 그렇듯 반찬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다. 멸치볶음 냄새, 된장 냄새, 따뜻한 밥 냄새, 사람 사는 냄새였다.
수지는 마지막 불을 끄기 전 잠시 가게 안을 둘러봤다. 벽 한쪽엔 아직도 정자가 쓰던 낡은 앞치마가 걸려 있었다. 괜히 손끝으로 한번 만져봤다. 그리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수지는 처마 밑에 잠시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검은 밤하늘 사이로 빗물이 희미하게 떨어졌다. 그녀 눈가가 천천히 젖어들었다. 어머니. 작은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흩어졌다.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그 순간이었다. 골목 끝에서 바람이 한번 조용히 스쳐 지나갔다. 낡은 간판이 아주 살짝 흔들렸다. 수지는 가만히 그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 웃으며 다녀간 것처럼.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가게 문을 바라봤다. 정잔의 반찬. 그 아래 새로 달린 작은 문구. 오늘도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드립니다. 오래된 서울 골목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오늘도 그 따뜻한 반찬 가게 불빛 덕분에 외롭지 않은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